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8일인가요? 아마 목요일이죠. 그죠? 좋습니다. 이제 첫 걸음마를 떼서 어제는 전반적으로 이 수험생으로서의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관한 정신적 자세랄까 방법론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OT라고 하는 오리엔테이션이죠. 자, 이제 오늘은 벌써 두 번째고 두 번째 날로서 이제 오늘은 동양사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사의 범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12월 달에 바로 우리가 응시했었던 시험 문항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특징에 대해서 탐구토록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오늘은 그 진도에 들어가서 중국 고대로부터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기출 문제의 특성을 보면 형식적 측면에 있어서는 형식상 특징은 먼저 18점이 출제가 됩니다. 18점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2점짜리 사문항, 자, 2점짜리 사문항이 출제가 되고 5점짜리 이문항입니다. 그래서 18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상 특징을 보면 우선 중국사 영역이 바로 16점, 그리고 일본사 영역이 2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중국사는 이 고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를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고대, 중세, 근세, 일반적으로 근세라고 하면 이제 송대, 명청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근대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외 관계사입니다. 전반적으로 특징 자체가요, 6차 교육에서 7차 교육과정, 그 다음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상호 교류와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사를 우리의 히스토리에 준해서 한국의 역사만을 집약적으로 보는 것은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 잘난 맛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시 삼국시대의 대외 관계는 어땠는지,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당시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와 연결되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한국사에서 보면 이제 부여, 이 부여라든지 사만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그죠? 이런 나라들이, 이 동해와 같은 나라들이 어디에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는 말이야. 위지, 여기에 동의전에 있어. 이 삼국지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서 그 이후에 동진의 진수라는 자가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위나라의 역사서 가운데 바로 마지막 웨이전, 그러니까 기타
맨 뒤쪽에서 외지에 해당되는 챕터의 동의전에 나오는 그 기록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료를 보더라도 중국의 역사의 어떠한 연대기적, 연표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사실 삼국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당시의 대외 관계가 어땠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공간적인 측면의 통합적 지식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이 언제 등장을 했느냐? 독일의 대독일주의, 소독일주의, 이번에 아주 뭐 문제에서 논란이 됐더구만요. 근데 이런 그 실질적인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대상으로 왕따를 시키느냐, 통합을 하느냐, 막 그거를 가지고 프랑크푸르트 의회를 통해서 1871년 이후의 국가적 움직임을 물론 이제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변 국가의 침략을 당연시하면서 어떠한 국가적 부를 추구하는 일련의 국가적 활동, 이걸 임페리얼리즘이라 한다. 그러면 독일에서부터 비롯된 행위였느냐? 아니죠. 이미 1860년대 가서는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 19세기 후반에 일어나는 일련의 주변 국가 활동을 면밀히 보면서 조심스럽게 일반화를 도출해 보는 거예요, 결론을.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어떠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유독 신라는 발전했는데 고구려 백제가 뒤처졌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고요. 통일 신라가 그만큼 자주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건 당나라의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주변 국가인 일본의 변화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지까지는 어떠한 그 자국사에 준해서 접근을 했다라면 이제 7차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특히나 동아시아사와 같은 텍스트를 마련한 목적이 뭐냐면 인근 국가들과의 상호 교류와 어떠한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상호 관계를 잘 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출제될 수 있고 교사들이 강조해서 설명해야 되는 상호 관계랍니다. 이런 거 예의주시를 해야 돼. 특징이 바로 저런 거구나. 이해 가세요? 이걸 이제 실력이라고. 그리고 어떤 왜 우리가 패션에서도 보면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출제하는 경향이라고 그래, 이게. 이 경향들을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이 동양사의 내용, 조직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 이 고대, 이 고대는 이제 물론 뭐 선사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하은조 시대, 그리고 여기에서 서주 시대에서 동주 시대, 이때가 춘추 전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안 시대죠.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고대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5주 전에 아마 이 자리였던 것 같은데 제가 중국사를 쭉 써주면서 여기서 한 문항, 여기서 한 문항 아마 강의 들었던 친구들 기억할 거예요. 여기서 이쯤에서 한 문항 내줘야죠. 이쯤에서. 그렇죠? 뭐 너무도 쉽게 출제가 한 문제 때 그 출제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중국사나 서양사는 겁먹을 거 없어요. 상식선에서 출제되는 게 70%예요. 막 그거 부담 갖고 있는 친구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수험생이면 어쩔 수 없겠지, 그지? 수험생이면 어쩔 수 없는데 어느 과목을 포기하거나 했다가는 큰 코 닥쳐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껴안고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껴안고 가야. 껴안고 가야 되는 대상이 누가 있더라? 가족들이 있어. 가족들. 보기 싫어도 껴안고 가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뭐 가족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어쨌든 교사로서 살아가려면 결코 선입견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동양사를 좀 좋은 쪽으로 가보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실 때도 동양사를 좋아하는 방법을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다음에 중세. 지금 시대 구분을 해보는 거야, 대략. 그리고 이런 거는 절대 메모하지 마. 이런 거는 안 해도 돼. 네? 저기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그 유럽을 가보면 말이야, 이 사람들은 생선을 통째 굽더라. 내장만 빼놓고 통째 구워. 뭐 지느러미나 이런 거 자르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자르고 가시 발라내서 회 쳐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는 잘라내는 거야, 토막. 네? 남비가 큰 거 있으면 통째 넣어버리고, 남비가 그 공간 스페이스가 작다 그러면 토막토막 내는 그런 걸 시대 구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적어도 돼. 그냥 저렇게 구분하나 보다 하면 돼요. 알겠어요? 네. 괜히 쓰는데 멋쩍을 필요는 없고. 자, 이게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그래. 자, 이때는 뭐 사실은 그 혼란기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때를 혼란기라고 하는데, 이 혼란기를 거쳐서 이제 수나라, 당나라가 있어요. 수나라, 당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세. 근세. 5대 19. 그래서 이제 이 요나라, 송나라, 금나라, 그리고 원나라. 이거는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뭐 이민족 또 정복왕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도 혼란의 시대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근대, 청의 멸망, 1912년 이후 이제 뭐 중화, 민국, 뭐 근대로 이어지는 과정인데요. 중화인민공화국은 뭐 1949년으로 보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이제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판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여기서 뭐 2점짜리 하나 달랑 내놓고, 뭐 여기서 뭐 5점짜리 하나, 여기서 2점짜리 하나 나오고, 여기서 그 관롱집단 문제에서 5점짜리 하나가 떡 나오고, 여기서 이제 5점짜리 하나가 딱 나오고, 그리고 뭐 일본사에서도 2점짜리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명대소 또 2점짜리 하나 나오고, 뭐 일본사에서 2점짜리 하나 나왔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이 동양사는 여기 뭐 이거는 워낙 쉬운 문제에서 출제가 됐으니까도 그렇지만은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였죠. 바로 이 관롱 집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전주에 풀었던 문항, 그 이제 재수가 운이 좋으면 그러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압축해서 좀 손쉽게 풀 수 있었다 그 말은
손쉽게 합격할 수 있었다는 뜻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어디서 앞으로 출제될 것이다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 그건. 왜? 그냥 평범하게 꾸준히 공부해 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여기서 특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왜 고대라 할까? 왜 고대라고 할까? 그리고 이 고대의 특징은 뭘까? 고대 국가의 특징은 뭘까?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대 국가의 특징은 뭘까? 네? 그리고 여기서 그렇지. 주요 쟁점은 어떤 것일까? 여기서 쟁점을 약 한 10여 개 정도의 쟁점이 있습니다. 이 소위 상나라라고 하는 은나라 또는 주나라의 특징 또는 어떠한 재정일치 사회에서 주나라 이 서주 시대에서 나타나는 이 봉건주의는 어떤 것일까? 춘추 전국 시대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사회 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사인의 계층의 출현과 제자백가 사상의 이러한 특징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진시황에 있어서 최초 통일 왕조를 수립했던 의미와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 이후 한초 유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그 정책적 특성은 어떤 것일까? 아울러 문제 경제 때를 지나서 한무제 때 이루어졌었던 어떤 집약적인 중앙 집권적 통일 정책의 내용상의 특징과 경제적 통일 정책의 그러한 성격과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그 군왕들의 이러한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특성으로서 시행했던 제도 두 가지 써봐라. 주급률을 비롯한 이런 어디서 튈지는 몰라. 솔직히 어디서 출제될지 이거는 복골복이야. 다행히 이것도 문제 풀어봐서 다행이지 만일에 한 번도 안 풀어봤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똑같이 풀었어도 그죠? 못 쓰더라니까. 생각이 안 나. 그 이제 시험 치고 나올 때 생각나면 아무 생각 없다고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매기는 거야. 이 주요 쟁점을 언제? 10월쯤 해서. 예? 그리고 유학이 가지는 의미, 그 다음에 뭐 경제 통제책으로서 한무제가 실시했었던 이러한 전매제도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하고 암기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대 국가 특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진시황에 있어서 나타나는 중앙집권 체제라는 용어입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라. 그리고 이게 중앙집권이야. 중앙집권체제야. 응? 자,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야 돼. 집중, 이 concentration, 집중이 가지는 의미가 뭐야? 이게 이제 동서양을 구분하는 굉장히 크나큰 개념상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서양인 친구들하고는요. 어디를 놀러를 가자. 오케이, 오케이 하면 전혀 부담 안 느껴도 왜? 각자 자기 건 자기가 부담하니까. 그리고요, 트레킹을 한다. 그러면 무슨 더보 여행도 있을 수 있고 자전거 또는 그 산에 오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때에 따라서 역할을 나눕니다. 그리고 파트너십을 발휘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동양 문화에서는 그죠? 반드시 팀장을 정해 놓습니다. 너가 장을 해라. 나는 따라갈 테니까 너가 앞장서라. 그리고 회비는 얼마씩 내야 할까? 묘하게 역할 분담을 안 해놓으면 불안하나 봐요. 어떠한 조직 운영에 있어서 프레임을 짤 때, 구조를 짤 때
서양 애들의 경우는 상황 논리에 따라서 서로 역할을 주고받는 아주 그 사고 자체가 플렉시블합니다. 유연한 대신에 우리 동양 쪽은 딱 정해놔야 돼. 누가 책임지고 다음에 부사수는 나고 이런 식으로 정해놔야 돼요. 3명 이상 모이면 야 우리 회장부터 정해야 돼 빨리. 그 다음 나는 총무할게. 이게 뭐냐면 알게 모르게 중앙집권적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고 학습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거 참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형제 자매들이 나서 인터뷰를 하면 마이크 서 있는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큰형, 큰언니 먼저 이거 짱이니까 하라고.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부터 먼저 하시라고. 밑에 놈은 저런 싸가지 없는 놈하고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버릇 없고 싸가지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도 대학 1학년 프레시맨 때 그렇게 힘들어 놓고서 3학년, 4학년 때 목에 딱 힘주고 후배들이 이렇게 관찰합니다. 어떤 놈이 눈에 드나. 왜 이런 짓이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질까요? 바로 저 중앙집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진시황이 전국에 몇 개군을 설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부터 잘 봐. 이거를 잘 봐야 한국사도 이해할 수 있어요. 통일 왕조.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잘 봐. 자, 중앙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치 체제가 마련돼야 됩니다. 통치 체제가 마련돼야 되겠지. 그렇죠? 지금 현재 한국사를 포함해서 중국사의 핵심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뼈대야, 뼈대 이게. 뼈대야. 자, 통치 체제가 마련됩니다. 자, 이 통치 체제라는 것은 먼저 중앙 권력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 통제 방식. 자, 중앙 권력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것이며 지방은 어떻게 컨트롤할까? 이게 지방제도라고. 이것을 군사적 측면에서 서포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뭐 오늘날에도 지방 곳곳에 보면 향토사단이 있습니다. 지방에 군대가 주둔돼 있어. 요소에는 보이지 않게 특수부대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수립된 매뉴얼에 따라서 오늘날에도 어떤 전체 군사적 어떤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핵공격을 하는 차원에서 참 촌스럽게 그지없습니다만 어쩔 수 없죠. 지금도 참호 파놓고 공격 앞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무슨 전쟁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북한에서도 땅굴이나 파놓고 기다리고 있고 말이 미친놈들이. 그렇게 전쟁 안 해요, 여러분. 살며시 독가스 뿌려버리고 위에서 빵 터지면 조용히 먹다가 죽으면 돼요. 어딜 도망을 가고 뭐를 해. 그런데 아직도 포항에 가면 ጦ은 해병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쳐들어오면 포항이 제1 공격선일 거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만들어진 매뉴얼이야 그게. 그래서 포항에 가면 엄청 군인들 많아. 그 다음에 진해도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 군진이야, 그쪽이. 통영도 조선시대 때 인위적으로 만든 군사도시예요, 거기가. 거기 뭐 먹고 살 데가 어디 있더나. 쭉 둘러보면 몰라? 역사 전공한 친구들은 무조건 높은 데 가서 쭉 훑어보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려고 훑어보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어떤가를 쫙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장을 가, 먹어봐. 그리고 인심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을 보는 거야. 물산을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지역마다 이러한 요소의 군사를 배치한 이유는 중앙집권, 국가 통제력, 나아가서는 국가의 강제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수단이 군사력이거든요. 그래서 군사 기반 또는 군사제도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면 일사불란하게 밑에 말단까지 전부 함께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바로 관료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인적 기반을 마련할 건데? 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 자, 교육제도는 어떻게 할 건데? 교육제도. 응? 그리고 이러한 국가 권력 체제를 유지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토대를 어떤 식으로 마련할 건데? 다시 말해서 경제 정책은 무엇이며 아울러서 조세 수치 구조는 어떻게 할 건데? 이 방안이 나와야죠. 자, 공부를 한다. 2015년. 자, 앞으로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이건 당연히 나와야 돼요. 너 우리 결혼할까? 그래. 근데 집은 어떻게 할래? 너가 사올래? 생활비는 누가 되지? 마련 안 하면 그거 미친 짓이죠. 결혼은 현실이다. 연애도 현실이야, 여러분. 모든 게 현실이야. 그걸 마련 안 하고 뭐를 하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요. 야, 우리 동해안 놀러 갈까? 그래. 어디로 갈 건데? 돈은 어떤 방법으로 갈 건데? 비행기로? 아니, 거기 비행기 안 뜬대. 그럼 기차로? 아니면 고속버스? 렌트? 뭘로 갈 건데? 아니, 그냥 가고 싶다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처음에 멋있다고 하지, 나중에는 실속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네?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데? 저는 이번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더러워서. 그런 식으로 직접세를 무슨 부자들은 면제해주고 부가세, 어디 기업이 부가세를 디스카운트 해준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서민들 주머니 털려고 간접세 비중 올려서 그 담배값 올린다는 게 말이 돼? 에?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 그리고 담배 피울 여력도 없고, 내가 더러워서 안 핀다고 저도 6부로 사놨다가 좀 창피하지만 6부로 사놨는데 안 펴! 했어요. 그랬더니 뭐 슈퍼 주인이 막 놀래서 자기한테 그거 가지고 그래. 그래서 안 가져다 줬어요. 왜? 언제 또 다시 필지 모르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담배 끊었다라는 걸. 저도 선언적 의미로 한 건 아니야. 너무 기분 나빠서 끊은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이거. 아니, 명목도 없는 세금을 왜 거두냐고요. 어쨌건, 그러나, 국가에서는 거둬야 돼. 어떤 형태로든. 자, 조세 수치.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통치체제가 마련되나요? 또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신분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신분제를 마련해야 돼. 어떤 형태로 가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이데올로기 마련이라는 게 이념 또는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합리적 또는 합당한 논리 또는 기준, 지향점, 흔히 말해서 통치 이념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중앙 집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통치 체제 유지를 위한 어떠한 그 이념이자 통치 학문으로서 바로 유교가 채택이 됩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물론 처음에는 진시황 때는 법가였었죠. 그렇죠? 법가였다가 이 부분이 한무제 때 이르러서 유교가 채택이 됩니다. 자, 유교가 채택이 돼서 청말까지
유지가 됩니다. 동아시아의 정신적 기준이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가 채택이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제도에 있어서나 관료제도에 있어서 유교적 가치와 또는 그 실력이 중시됐다는 뜻입니다. 유교적 가치와 실력이 바탕이 되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논리로 작용을 하고 이 텍스트로 채택이 되고 이 텍스트에 의한 평가로서 인재를 선발했다는 뜻이 돼요. 그러므로 이러한 오경 중심의 텍스트들은 매우 중요한 교과목으로 자리를 잡았고 송나라 때 이후 성리학이 중요시 되면서부터서는 사서삼경이라는 논어맹자 중용대학과 시경서경 역경이 주요한 국가교육의 매우 중요한 내용 조직이자 평가의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이 작문, 한문학 실력이 제술가로서 매우 강조가 되었었더랬죠. 자, 따라서 중앙집권이라는 것은 말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체적인 시스템과 매뉴얼들이 뒤따라 가졌을 때 어느 정도 탄탄하게 이게 준비가 되느냐에 따라 그 권력의 강도와 유지 또는 그 어떤 성격을 분류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제도적 그 장치 외에도 이런 이데올로기가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 이런 통치 학문으로서 이와 같은 것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채택이 되고 난 뒤에는 일종의 어떠한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유교적 가치, 그리고 이것이 이 삶에 반영이 되는 거죠. 삶에 반영이 된다. 이 삶의 반영에서 핵심적인 것은 유교적 가치에서는 개인보다는 가족, 가족보다는 지역, 지역보다는 전체, 그리고 국왕. 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철저히 개인이 배제가 돼요. 개별성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휩쓸려 가줘야 돼요. 응? 예전에 이제 저희 대학 다닐 때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는 이 고려대학의 안암동에 놀러를 가면 일단 친구들이 다 모입니다. 좋아하는 놈도 친하지 않는 놈도 솔직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나타나. 야, 으쌰으쌰 한번 하고 쫙 막걸리를 먹어요. 그 취하고 토하고 그러면서도 안 가. 근데 이제 그 독수리 호프집 연대를 딱 가잖아요. 그럼 먹고 나 먼저 일어설게 하고 500이나 1000 딱 먹고 일어서서 자기 거 계산하고 가. 그래서 완전 저 왕재수죠. 뭐 술 먹다가 일어선 게 어디 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자고 술 먹는 건데 한 명이 저 형이 사망하면 그때 일어서지 도중에 살아서 걸어 나가지는 않아요. 일어서서 가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개인주의에 익숙해지기 시작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술 먹다 판 깨는 놈은 연대 나온 친구야. 인간성 괜찮아. 친해요. 걔는 아주 친한 애긴 한데 재수 없어 그냥. 재수 없어. 그리고 맨날 저 서울대 나온 친구 맨날 욕만 해 앉아서. 걔는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가 확실히 없어. 걔들은. 우리는 아무한테나 웃어주니까 친구들이 많은데 그 잘난 친구들은 자기 내세우느라고 주변을 쳐다보지를 못해 이렇게. 사실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고대 교육대학원 특강을 가서 이제 그 학생들하고 내가 뭐 술을 사준 적이 있어. 옛날 그 분위기가 아니야.
연대도 제가 이제 사서 스터디 모임이 있어요, 교수들하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뒤풀이를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요즘에는 학생들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거 여기나 저기나 다 개인주의라는 거야. 그런 거 없어진 지 오래됐대. 그래서 이제 조카한테 물었어요. 고대에서 지금 교편 잡고 있는데 좀 어떠냐 그랬더니 이거 삼촌 옛날 말입니다. 옛날 얘기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나. 저도 뭐 학교에서 인정합니다. 그런 모습은. 갈수록 자기 색깔을 탈색한다는 거죠. 뭐 굳이 그거를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 뭐 변질됐다라고 볼 필요는 없고요. 다만 확실한 거는 시대적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집단으로부터 이제 개인 중심적 컬러로 회귀한다라고 보는 거지. 저는 그걸 퇴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퇴보는 아니야. 다만 조금 아쉬운 것도 있어. 어떤 집약적 성격. 또 그 학교 특유의 컬러, 또 거기서 우러나는 좀 멋들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그건 각자 개인의 차이일 뿐이고요. 우리가 그 집단적 중앙 집권 체제라고 했었을 때 저러한 형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중앙 집권적 이 통제 경제입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 통제 경제를 운영하는데, 자, 우선 농업 정책입니다. 이 상공업 정책 역시 철저히, 그리고 대외 무역 역시 철저히 통제 방식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체제처럼 통제 경제를 실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편 전쟁 좀 가서 뭐 13공행이고 뭐 그거 전부 다 통제야, 처음부터.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딱 드러냈던 사람이 이제 평균법 균수법을 실시했었던 이제 한무제죠. 그런 이후로 계속해서 중국은 이런 집약적 경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 자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변동을 초래합니다. 자, 주변 국가의 변동에 영향을 줬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한국사를 앞으로 배우실 때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 전기, 후기, 조선 전기, 후기 전부 다 중앙 권력구조와 지방제도, 군사제도, 관료제도, 교육제도, 그 다음에 여기서 유교와 또 종교적 측면의 불교의 성격, 그리고 나아가서 경제정책의 운영에서 농업정책, 상공업정책, 조세수치구조의 특징, 다 이런 것들을 제도사라고 그래. 왜 제도사를 배운 줄 알아야 돼. 그 핵심은 그래요. 중앙집권체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왜 하는지를 알면 재밌어져, 그 공부가. 그럼 이것들끼리 비교. 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부터 중앙 권력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쫙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면 수상으로서 뭐 대대로부터 얘기해서 조선시대 비변사 의정부의 영의정까지 쫙 훑어져 내려오겠죠. 이 색인들을 탁탁 카드 꺼내서 쫙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럼 자기 머릿속에서 쫙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거야. 경제정책의 변동.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농업정책의 이 변동. 이게 논술이야, 10점짜리. 다른 거 아니야. 이 공부 못한 사람들 말을 들으면 뭐가 뭔지 모를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질문할 때는 항상 공부 잘한 선배나 친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은 쉽게 설명하는데 공부 못한 사람은 엄청 어렵게 얘기합니다. 원래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이제 중국사도 저런 거 배울 거예요. 중국사. 근데 중국사는 재미나는 게 한국사의 어떠한 이데아라고 보시면 돼. 그 그림자가 속세에서 비치는 한국사야. 제가 좀 비유법으로 설명드렸고, 이 한국사는 중국사의 어떠한 그 시스템의 약간의 변형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비추어지는 일종의 어떠한 물줄기의 하류쯤 해당되는 뭐 그런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중앙 집권적 어떤 제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한국사에 나타납니다. 중국사에서 어떤 학문적 트렌드가 이제 딱 유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시대에 한국사에 짠 하고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유학을 갔다 왔거나 사신을 갔다 왔거나 한 사람들이 요즘에 북경에는 이런 게 유행이라더라 하고 이제 막 퍼집니다. 그게 한양에 퍼져 전체적으로. 그래서 중국사를 딱 보면 한국사가 미소가 띄어지는 저랬었구나. 이제 요즘에는 앞으로 20세기, 21세기 공부한 사람은 이제 미국과 일본의 경향들을 보겠죠. 유럽과 그것들을 보면 학문적 그 경향성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 유럽 같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한 5, 6년 전부터 한국은 엄청난 폭풍이 이제 휘몰아치죠. 왜냐하면 거기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이제 우려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달아 없어지겠지. 그러면 또 새로운 경향들이 수입이 돼서 여기서 막 또 떠들어대겠죠. 이게 이제 그 주변부에 있는 국가의 그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건 이 중국사에서는 이 진시황으로 대표되는 이 통일왕조 하게 되면 진시황에서 최초 통일왕조지만 이 한무제 때 나름대로 이것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고대사에서는 이러한 매뉴얼들이 갖춰지는 시기다. 그러면 중세사에서는 어땠었을까? 중세사회에서는 어땠었을까? 보다 이 부분이 구체화됩니다. 이것이 보다 구체화돼. 그리고 문벌 귀족과의 합의제로 전환이 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고대 국가에서는 황제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적 통치의 특성이 뒷받침됨으로써 이제 그 군사력을 장악한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행정의 승상과 그 다음에 이 감찰의 어사대부 등이 뒷받침을 받으면서 황제가 권력을 장악했는데 이제 수당 시대에 이르게 되면 삼성육부라는 시스템 하에서 황제가 귀족들과 합의를 도출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나갑니다. 이제 근세로 근세 이후에는요. 근세 이후에는 이제 점차 이 황제의 독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송대. 이 독재가 출현을 하더니 이것이 명청대에 가서 명대에 가서는 이 황제의 독재가 이제 확립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명대에 이르러서는 이 황제의 독재 체제가 수립이 됩니다. 독재 체제가 수립이 돼요. 그리고 청대에서 옹정제 때 확립이 됩니다. 이번에 명대에서 독재 체제가 수립이 됐고 청대 때 확립이 됐던 결정타,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 황태자 밀건법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책을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줄거리 나름대로 구조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에 배어야 돼 이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통치는 바뀝니다. 이렇게 통치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한민족, 그 중국에 56개 민족이 있는데 거기서 중심이 되는 종족이 누구예요? 한족인데 청나라는 누가 세웠어요? 만주족이 세웠어. 청나라는 이제 만주족이야.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그 다수의 한족들이 소수 만주족에 대해서 저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항을 하겠죠. 그러면은 소수의 이 만주족이 1% 정도밖에 안 되는 자들이 99%를 통치하려니까 힘들었겠지.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준비한 이론이 뭐야? 응? 선진적 문화는 종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문화적 역량에 있노라고 강조했던 이론이 뭐야? 응? 이 황태자 밀건법만큼이나 내가 두고두고 강조했던 거야. 환희. 뭐야? 생각 안 나? 생각 안 나? 철월. 뭐야? 큰 소리로. 대의 강미록이라는 게 있어. 문화는 너희 한족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와 역량에 달려있다. 그 대의 강미록이라고 그래요. 네? 내가 황태자 밀건법과 그거는 내가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랬거든. 네?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이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중국사의 골격은 방금 다 배웠어요, 이제. 명청나라까지.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근현대 1시간 하면 이제 동양사 다 끝나는 거야. 자, 농담이지만 이게 특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별것 아니야. 여기에 이제 살을 붙여야 돼. 그러면 이제 영리한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뭔데? 결과론적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간 거예요? 왜 송대는 이렇게 갔어요? 명나라 때 왜 이게 수립이 됐고 청나라는 무엇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라고 물어야 되고 그거는 나한테 묻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물어보면서 찾아봐 그걸. 머리에 빡빡빡 들어와 그게. 문을 여시오 하고 막 들어와요 그게. 여태까지 손에 쥐어줘 버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그거. 너무도 당연하게 뭐 자기가 뭐 성질 급하면 자기가 대답하겠지 뭐. 선행학습에 익숙하다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엄마 밥 줘 하기 전에 먹여 대는 거예요 애한테. 그러니까 엄마는 안 먹을래 안 먹을래. 내가 우리 집 애들 깨끗이 고쳐버렸어요 그거. 애들아 제발 이거 먹어.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원 30대 때 대학원 다닐 때인데 스탑 방금 뭐라고 그랬어? 먹어. 이제 그 다음부터 애들이 이제 저를 무서워서 아들하고 딸이 쳐다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10분. 자 밥 먹자 하고 안 먹지 애들. 딱 끝. 자 일어서 하고서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어. 일체 간식 그걸 주지 마라 하고 보는 데서 쓰레기통에 밥 다 버려버렸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아빠가 숟가락 들자마자 이 굶은 새끼들처럼 막 먹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더니 전라도 광주서 친구 한 명이 야 우리 애도 좀 버릇을 가르쳐 주라.
오케이, 데려와. 그래서 제가 광주 가는 길에 비행기로 데려왔어요. 그럼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차를 오래 못 탄다고 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25일 동안 우리 집에 가둬놓고 죽는다고 울고 불고 치더라도 너 절대 움직이지 마. 너 아들 안 죽인다. 그 딸도 같이 데려왔어요. 걔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야. 깨끗이 고쳐버렸어요. 어떻게? 자, 밥 먹기 시작 하면 15분 동안에 다 먹어야 돼, 그거. 그리고 1번 하면 김치, 2번 하면 무, 3번 된장, 4번 상추. 여기서 다 먹어야 돼, 돌아가면서. 딱 거쳐놨는데 재작년에 학교 강의를 딱 갔더니 어떤 놈이 앉아있어. 많이 닮은 놈이야. 봤더니 친구가 아들 대학을 동국대학교 사학과를 보낸 거예요. 첫 강의인데 앞에 딱 앉아있더라고요. 많이 본 자식이다 했더니 저한테 와서 저 교수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저씨라고 해야 됩니까? 굉장히 미안했어요. 어려서. 너무 그 다그친 거를. 밥 먹을 때 물어봤더니 좋은 기억 아니라고 다 자기는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사실 여러분 저 공부할 때는요.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는 말을 저는 제일 듣기 싫었어요. 방법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어제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컨텐츠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몫은 여러분 겁니다. 왜 문벌귀족 합의제로 갔을까요? 1번, 왕이 능력이 없어서. 2번,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면 귀족이란 뭐를 의미할까요? 아니, 위진남북조 시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수당시대 문벌 귀족들이 황제와 맞짱을 뜨면서 테이블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성장했을까요? 그거를 찾아내야 돼. 그거를. 이른바 메인스트림이 바로 이 자들이야. 이 녀석들 가운데 황제를 보필하고 그들끼리 역할을 분담하는 거야. 알겠어? 이제 이명박이 한나라당에서 당선이 됐고 새누리당에서 박근혜가 선출됐지만 그들이 그 당을 만든 건 아니지만 그 당에서 권력 창출을 위해서 계속 이미지 메이킹 시켜가면서 이렇게 권력을 틀어쥐고 있을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야. 파워게임이란 그런 거야. 사람들은 빙산밖에 안 봐. 그러나 전문가는 그 밑에 구조를 봐. 권력의 대이동이 있었던 거야. 이거를 설명해야 돼. 위진남북조 시대 때 중국 고대에서 성장했던 호족이라는 놈들이 문벌귀족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었구나. 위진남북조가. 그래서 그 과도기에 혼란을 빙자한 그 시기에 패러다임이 바뀌었구나. A에서 B로, 고대에서 중세로. 호족이 문벌귀족으로 바뀌었구나. 5대 식국 당근이죠. 바로 안사에 난 이후 문벌귀족이 붕괴되기 시작해.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버전이 이제 출현을 하게 돼요. 그들을 이름하여 새로운 메인스트림, 형세호라고 그래요. 그들로부터 신진사대부가 나와. 그들은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고 문벌귀족과는 다른 어떤 귀속적 신분이 아니라 성지 신분으로서 자기 능력으로 성장한 자들이야. 그러므로 황제를 위시한 이 수직적 구조에 입각한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게 돼. 그래서 독재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이제 가만히 보면 착착 이가 물리면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해. 여기에 옷을 입혀. 그리고 거기에 바람을 불어넣어. 마치 흙먼지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창세기 얘기처럼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면 이때부터는 여러분의 것이 돼요. 이거를 해체해서 보면 한국 사람은 맨날 이 얘기야.
정치제도 얘기했다, 경제제도 얘기했다,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했다가 또 그 당시 유교는 어떻고 불교는 어떻고 도교는 어떻고 그리고 다시 대외관계 어땠다. 그 다음 시대 다시 중앙집권 뭐 순전 이런 얘기예요. 다 스토리텔링 자체가. 아시겠죠? 아시겠죠? 제가 왜 중국사를 얘기하면서 뭐 사이드로 빠져나가는 듯하고 이걸로 클로징을 하냐면 어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조금 망설이다가 이걸 중국사에서 해줘야 되겠구나. 어차피 공통점이 같거든요. 이게.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 전체적인 특징은 지리적으로 이 중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 한 곳에서 점차 확대가 되죠. 그렇죠. 그러나 확대되지만 오늘날의 중국 영토입니다. 중국 영토. 따라서 유교를 비롯한 모든 동아시아의 컨텐츠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문화의 중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개인보다는 가족, 가족보다는 지역, 지역보다는 국가 전체를 중시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의 특징을 갖고 있죠. 내 생각은 이렇다가 아니라 주변 생각이 어떤가 둘러보고 내 말을 합니다. 여기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눅 들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던 겁니다. 내가 좀 튀는 성격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사정없이 깨졌겠죠. 그리고 밟히고 그 다음에 상대의 입을 여는 걸 보고 내 표정을 해야 군대 생활 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게 집단 속에서 이루어져. 그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2500년 이상의 중앙집권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저게. 중요한 건 여러분도 그 문화에 익숙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익숙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선택이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는요. 자, 서양은 공간이 지속적으로 바뀝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중에 메소포타미아 지방, 이집트, 그것이 해양 문화로 전파되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 그리고 다시 로마, 지중해에서 싹이 터서 다시 대륙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공간의 확대를 초래합니다. 동양사하고는 방법론이 틀려. 알겠어요? 그 특징을 딱 이해하시고 나서 그렇구나. 공부 방법도 접근 시각도 그러므로 중요하다는 기준도 달랐던 거구나. 이들의 동서양이 언제 교류가 되고 언제 격돌이 벌어지고 그 충돌 과정에서 다시 또 통합과 융합이 일어나는지 18세기, 19세기를 주목해서 잘 살펴야 돼. 그러한 내용들이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문화의 중층적 구조에 다 녹아져 있어. 그리고 제국주의의 그러한 단서들이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플란테이션 그리고 이 식민지 노동을 착취해 나갔는가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고, 특히 베트남을 비롯한 이런 지역들의 그 서글픈 상처들이, 그리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필리핀이 왜 저렇게 스페인의 식민지여서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고 하는 굴절을 겪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작정 영혼이 없이 나타나는 단서들만 가지고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하나하나 여러분의 힘을 불어 넣어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뒤섞여 가면서 동기 유발시켜 주시고, 그리고 전체를 딱 보고서 거시적 안목, 소위 매크로 방식이란 이런 특징을 안 뒤에 하나하나 마이크로로 접근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접근시켜 가는 거예요. 맞나 틀리나를 보는 거야. 거기서.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7월, 8월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당금질. 노쇠 같은 것도 그런다. 방자유기를 비롯해 노쇠 같은 게 주석 18%하고 구리, 순수 구리 82%를 딱 섞잖아요. 그래서 800에서 850 사이에서 끓여서 거푸집에 붓잖아요. 그럼 망치 딱 때리면 깨져버려요. 이제 당금질을 해요. 당금질. 당금질이 안 깨지는 거야. 반복 학습을 해줘야 돼.
이해 가시죠? 자,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돼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겠습니다.